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 할까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걸 찾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에서 우리가 등장된 단어를 분석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객체로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모델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는 객체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심으로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데이터는 어쨌든 클래스로 충분히 객체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객체적인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이제 데이터는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기억하고 이 상태가 변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적인 객체를 컴퓨터 세계 프로그램에 그대로 모델링한다. 그러면 객체로 모델링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객체의 상태가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지 상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변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객체로 모델링했다고 해서 늘 그 객체의 상태가 초기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객체의 상태가 처음 만들었을 때를 그대로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되면은 상수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관점에서 이전에 C에서 구조체로 정의해서 내가 뭔가 프로그램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C++에서는 클래스로 모델링하고 함수를 그 데이터 구조체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그 구조체 안에 넣어서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클래스는 여러 개의 멤버 변수를 유지하겠지만 이 멤버 변수 중에서 뭘 나타내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상태는 데이터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멤버 변수를 여러 개 보통 유지하지만 뭐 학생 객체다. 그럼 뭐 나이, 이름, 뭐 학점,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유지하지만 멤버 변수를 하나만 유지한 클래스도 필요하면 충분히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한 클래스도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게 필요할까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 나오네 바로. 그래서 데이터를 클래스로 모델링할 때의 이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초기화 방법을 제공해 준다. SE 벡터를 우리가 쓸 때 너무 편리한 점 중에 하나도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배열을 썼는데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려고 그래. 그럼 배열을 생성하고 반복문으로 다 마이너스로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SE 벡터는 딱 해놓고 용량 10, 마이너스 1 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그 끝나고 나면 얘는 용량이 10인 애를 확보해주고 마이너스 1로 다 초기화를 해줘요. 내가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불변 조건을 보장해 주고요. 데이터 중심으로 처리해 주고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잠깐 앞에 가서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포인트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요 예제에서는 구조화 프로그램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여기서는 구조체와 함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여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사용할 때 어떤 내가 조작하고자 하는 좌표를 함수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좌표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장점을 더 보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아까 봤던 코드를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만들면은, 여기 보면은 뒤에 나중에 문법적인 거 설명드리겠지만 얘도 뭔가 함수를 정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얘의 이름이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죠. 그리고 원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앞에 뭐가 나와? 반환 타입이 나오죠. 근데 얘는 반환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 뭐냐면 생성자예요. 객체를 우리가 선언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SE 벡터는 그렇게 뭐 용량과 초기 값을 받는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빈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생성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주고 생성하면 XY 값이 뭐가 될까? 0, 0이 되겠죠. 근데 내가 생성할 때 X와 Y 값을 줘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쓰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그 좌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폭과 이제 폭과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XY 값은 폭과 높이 사이에만 있어야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 값을 이닛 비교해서 0,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데이터가 갖춰야 될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set 있고 move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쓰더라도 여전히 x와 y 값은 어디 내로 들어와? 00부터 높이와 폭과 높이 사이로 들어오죠. 우리가 항상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클래스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링 했을 때 좋아지는 점이에요. 어떤 내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항상 유지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 뭐가 좋아지냐면 프로그램의 강건성이 높아지겠죠. 오류를 적게 번할 거예요. 사용자가 그냥 XY를 직접 쓸 수 있다. 그러면 막 X 값을 마이너스 1, 엄청나게 큰 값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죠. 얘를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해요. 포인트 해서 P라는 변수가 있으면 P.X 해가지고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제요. 캡슐화 하는데 캡슐화의 그 C++의 객체 지향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특징은 접근 제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캡슐화가 원래는 개념이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건데, 그 묶었다는 걸 통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거기다 추가적으로 넣냐면 접근 제어라는 걸 넣었어요. 그걸 통해서 강건성, 즉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불변 조건들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잠깐 보면 이제 이 경우에는 두 값을 줬는데 두 개가 다 정상적일 경우에만 바꿔주죠. 그리고 얘도 따로 코딩할 수 있는데 얘는 또 뭘 부르고 있어요? 하나 만드는 거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코드 중복도 제거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x는 제대로 범위가 있는데 y는 제대로 된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x는 값을 할당하고 y는 0을 할당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된 범위에도
둘 다 할당 안 하고 그냥 00으로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만드는 게 내 프로그램에 더 적절한지는 또 만들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그 불변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보장해 줄 수 있다. 그게 객체 지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이왕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지만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스태틱이 붙었죠. 얘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들인데 구조체 변수들이에요. 구조체를 하나 만들면 유지해야 된 값들이에요. 그러면 x와 y는 내가 포인트 객체를 만들면 10개 만들었어. 그럼 x는 몇 개 존재할까? 10개 존재하고 y도 10개 존재해요. 근데 스태틱을 붙이면 width와 height는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객체 변수라 안 하고 클래스 변수라 그래요. 그 클래스에 소속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왜? width와 height는 이 모든 포인트들이, 내 응용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인트들이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물론 내가 이 width와 height를 그렇게 모델링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한번 또 어딘가에서 초기화 줘야 돼요. 물론 지금은 여기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초기화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클래스 파일을 어디다 정의할까? CPP에다 할까? 헤더에다 해요. 근데 헤더에다 하는데 얘를 헤더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ODR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고 변수도 여러 번 정의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헤더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초기화는 이제 CPP 파일에다 하고, 얘는 이제 그 헤더 파일에다 합니다. 근데 헤더 파일 하는데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물론 이 정의를 여기다 안 하고 CPP 파일에 별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ODR에 또 위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위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 얘를 정의하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inline이 생략되어 있어요. inline.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면 inline 함수로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 inline이라고 해서 무조건 inline 하는 건 아니죠.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작고 효과적이면 inline 하고, 아니면 inline 안 하고 후추런 형태로 처리해 줍니다. 그렇지만 얘네가 inline이 아니면 헤더 파일을 내가 여기서 인클루드, 저기서 인클루드 하면은 또 ODR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안 보던 일반적인 함수 정의할 때는 안 나타나는 수식어가 나오죠. 컨스트. 그래서 요 수식어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컨스트가 안 붙었어요. 생성자도 당연히 안 붙고요. 이건 뭐냐면 이 함수는 x와 y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 수정하면은 문법 오류가 나고요. 그럼 이 컨스트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이 객체를 접근하는데 컨스트 참조나 컨스트 포인터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어떤 함수만, 어떤 메소드만 부를 수 있냐? 컨스트 메소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포인터나 그 수정 불가 참조로 얘를 수정 불가 포인터나 수정 불가 참조로 객체를 처리할 때에는 컨스트 메소드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뒤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데이터들, 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얻기 위해서 객체로 모델링 하는데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능을 왜 객체로 모델링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면은 객체로 모델링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SQRT 얘는 그냥 인자만 가져와서 제곱근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과거에 내가 루트 2를 계산했는지 루트 5를 계산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면은 그 기억을 뭔가 어디에 유지해야 되죠. 객체로 만들면 객체 상태에 그 기억을 유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out, sin 얘네들은 객체로 모델링한 거예요. 얘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버퍼 위치, 내가 다음에 처리할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cout 같은 경우에는 아까 SED 불 알파처럼 여러 가지 비트들을 세팅해 놔. 그래서 이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true, false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문자열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효과적으로 내가 프로그램할 때 도움된다. 그러면 기능도 뭘로 모델링해? 객체로. 객체로 모델링하면 뭐가 있어요? 이제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멤버 변수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멤버 변수를 유지해 가지고 이 기능을 더 풍부하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거는 객체 모델할 때 효과적인 건 짝 처리가 필요할 때. 짝 처리. 짝 처리라는 건 뭐냐면 뭘 하면 반드시 또 뭐를 해야 돼. 예를 들면 파일 처리할 때는 파일을 열고 다 쓰고 나서는 뭘 해줘야 돼?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짝 처리라 그래요. new 동적 할당했어요. 그럼 다 쓰고 나면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짝 처리예요. 그러면 객체는 생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소멸자라는 게 있어요. 이 소멸자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호출돼요. 언제? 객체가 사라질 때.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객체가 사라질 때 자동적으로 호출돼요. 그러면 new를 언제 한다? 동적 할당이 필요한. SD 벡터 같은 거 언제 new를 하겠어요? 처음에 생성할 때 new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겠죠. 물론 쓰다가 뭐도 공간이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할당하겠어요. 그런데 벡터를 다 썼어. 그래서 벡터가 소멸해야 돼. 그러면 소멸자에서 뭘 할까? 딜리트를 해주는 거예요. 할당된 거를 자동으로 반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짝 처리를 해야 되면 그 짝 처리하는 거를 소멸자, 생성자와 소멸자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생성할 때 알아서 시작을 해주고 끝날 때 알아서 필요한 거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이제 객체적으로 모델링하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어떤 문자열이 주어지고 문자가 주어졌을 때 이 문자가 이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기능은 인자만 갖고 다 할 수 있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또 과거에 내가 어떤 문자열을 검색했는지 어떤 문자 갖고 검색했는지를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기능이에요.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중심으로 인자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호출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객체지향 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e.find p 그럼 이 p를 어디서 찾는 거야? apple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std string의 find는 그냥 p만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자만 갖고 다 할 수 있고 과거에 뭐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건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인자들을 살펴보고
그 인자를 중심으로 호출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더 객체지향 같아. 그러면 일반 함수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다가 넣어요? 그 애의 메소드로 넣어서 모델링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일반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find를 이제 일반 함수로 만들지 않고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라이브러리에서는 일반 함수로도 만들고 메소드로 만들고 그래요. 또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이 find라는 게 한 가지 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에서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동작이 돼.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범용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객체지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인자만 가지고 다 되는 거는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인자들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메소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보고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메소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더 어쩌면 이제 더 일반적인 객체지향 다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타입이 아니야. 얘가 객체지향 타입이 아니면은 그냥 뭐 하는데 어떤 함수인데 원시 타입만 3개 받아요. 원시 타입만. 그러면 얘는 요 인자 자체가 원시 타입이니까 원시 타입을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걔의 메소드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인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인자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인자들이 있을 때 이 중에 일부를 모아가지고 클래스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가 그 클래스의 중심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로도 또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 타입 하나만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이 함수를 이 클래스의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범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강건성을 위해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 1에서 10까지만 가져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트 쓰면은 제대로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때마다 뭔가 if문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얘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면 그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인트 하나 넣는데 이 클래스에 유지하는 인트 값은 늘 0에서 10 사이로 유지되게끔 내가 메소드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조작할 때 제대로 조작하는지 보고 범위 안 벗어나는지 보고 다 예외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까 뭐라 했냐면 불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도 기능도 필요하면 다 클래스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링 했을 때 내가 모델링한 클래스가 좋은 클래스냐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어떤 기준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좋은 클래스인지를 따질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솔리드. 솔리드라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가 있습니다. 솔리드는 SRP, OCP, LSP, ISP, DIP. 요 5가지 그 객체지향 원리를 모아서 솔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5개의 그 설계 원리를 합쳐서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 솔리드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게 SRP입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은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되고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모듈이라는 건 함수예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근데 객체 지형으로 넘어오면은 이 모듈이 클래스로 확대가 됩니다. 클래스도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도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돼요.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책임만 해야 된다는 것이 SRP입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 그러면 얘가 높은 응집성을 가졌는지 어떻게 아냐?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보통 멤버 변수의 수, 클래스 이름, 메소드 폼 클래스의 크기 등으로 살펴봐서 얘가 너무 크다,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클래스 이름 짓기가 애매해, 뭐라고 짓기가 힘들어. 그럼 그 자체는 좋은 응집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만큼 큰 것도 안 좋은 거죠. 클래스도 이만큼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얘도 다시 쪼개야 돼, 클래스를.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멤버 변수는 작을수록 클래스 이름을 짓기가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클래스 크기도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직원 클래스가 있어요. 직원 클래스. 근데 이 직원 클래스는 급여를 계산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두 개 중요한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 책임을 하고 있을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얘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급여 계산 함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DB가 바뀌었거나 DB 스키마라고 하죠. DB에 저장되는 어떤 정보가 바뀌어. 그러면 또 이 함수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이 직원 클래스는 바뀌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러면 얘는 응집성이 높지가 않아요. 하나의 책임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제에서는 DB 저장하는 거는 DB 관련 클래스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아마 직원의 급여 계산하는 게 이 클래스의 핵심적인 역할로 두고 DB에 저장하는 거는 DB 관련된 데다가 따로 만들어서 직원 객체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이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직원의 급여 계산한 게 바뀌면 얘만 바꾸면 되고 DB 저장하는 게 바뀌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결합성은 이 클래스가 얼마나 다른 클래스와 많이 상호작용하냐. 이것도 상호작용을 적게 할수록 좋겠죠. 의존한다는 거는 A가 B에 의존한다는 건 B가 바뀌면 A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될 경우가 적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기가 좋습니다. 하나 수정하는데 10개 클래스를 바꿔야 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는 잘 해놔야 이제 이게 기술이에요. 원래 프로그램의 기술은 설계 기술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잘 응집성 있는 클래스들을 골라내고 이들 클래스의 관계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맺어주냐.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쪼개줘야 된다는데 이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은 클래스 멤버 변수 중에 일부가 모여 별도 계엄을 나타냈으면 이를 분리해서 이쪽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를 관리해요.
근데 회원 정보 중에 이제 필요한 게 주소 정보죠. 그러면 회원 클래스에 주소 정보를 유지한다고 도로명, 뭐 아파트 호수, 뭐 우편 번호를 쫙 다 유지해요. 그럼 멤버 수 엄청 많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습니다. 요 도로명, 뭐 우편 번호, 아파트 호수, 이 정보들은 하나의 주소라는 클래스로 모델링하고 빼내고 여기에 person의 주소 관련된 어떤 정보 관련된 메소드는 다 빼서 주소 클래스를 만들고 이 회원 클래스에는 뭐만 유지하면 돼요? 주소 객체를 멤버 변수로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는 주소 관련된 데이터를 5, 6개 유지했을 텐데 이 5, 6개를 주소 클래스 객체로 모델링한 다음에 여기에 뭐만 유지해요? 주소 객체만 유지해요. 그럼 이 회원 클래스가 줄어들겠죠. 빼나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가 멤버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요런 애들은 묶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표현이 돼. 그럼 걔를 빼서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만 빼냐? 얘를 조작하는 메소드도 있겠죠. 같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해서 우리가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 클래스도 작아지고 여기에 또 작은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좋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아까처럼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빼내서 다른 데다가 모델링하고 여기서는 아예 빼거나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핵심 기능도 복잡하거나 다양한 방법 제공해야 되면 모듈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듈화 할 때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안에 필요해서 넣어놓은 거겠죠. 근데 빼냈어. 그러면 여기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추가해줘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때 상속 관계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의 크기를 부모와 자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만 있어도 되는 거, 자식에만 필요한 걸 나눠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하기도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방법사는 메소드를 아예 다른 걸로 옮기고 이제 이 원래 클래스에는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안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기능인데 여기 들어있는 거 빼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를 객체를 넣어서 코딩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거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형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써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원래는 C에는 클래스 말고 뭐가 있었냐면 스트럭처가 있었죠. 스트럭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C++에 오면 이 스트럭처에도 뭘 정의할 수 있냐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와 스트럭처가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차이가 없는데 실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int와 int x와 y는 스트럭처로 이렇게 정의하면 기본이 퍼블릭이에요. 근데 얘가 스트럭처가 아니라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했다. 그럼 이 x와 y는 프라이빗이 됩니다. 기본이 프라이빗. 스트럭처는 기본이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불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접근 제어를 이용해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조작하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통해서만 조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불변 조건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로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기본이 프라이빗 되게끔 만들어 놨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런 불변 조건 같은 거 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서 쓰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제 이렇게 C++ 구조초를
쓸 수 있는데 실제 저런 구조체를 C++ 프로그램 때 많이 안 쓰고 저런 게 필요하면은 STD 페어, STD 투플 같은 범용 구조체를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할 때도 스트럭처와 클래스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도 상속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스트럭처를 상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프로그램 많이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제가 스트럭처는 별로 강의를 안 했고 뒷부분 와서도 스트럭처를 별로 강의 안 해요. 왜냐하면 C++에서는 주로 스트럭처가 필요할 때 이제 클래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구조 프로그래밍하고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포인트 클래스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렸죠. 이제 거기서의 초점은 클래스는 데이터 중심으로 호출한다. P.move예요. move P 이렇게 아니라 그걸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번 예제에서는 조금 다른 걸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옮겨가면은 조건문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건문 갖고 구현했던 기능들이 이제 C++ 객체지향을 오면은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조건문들을 안 쓰고도 똑같은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아지 예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클래스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는데 아주 간단한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해 볼게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짖을 수 있는 멍멍 짖는 거. 근데 멍멍 짖는 것도 별거 아니고 멍멍 미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뭐가 출력될까? 미미 땡땡 멍멍이 이제 출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짖기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땡땡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땡땡 하고 나서 쭉 내려가면 다른 그 접근 제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뭐가 돼? 프라이빗입니다. 이 퍼블릭이니까 얘도 퍼블릭, 얘도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 제어 쓰고 그 밑으로는 새로운 접근 제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똑같은 접근 제어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바 할 때는 여기다 다 붙여줘요. 퍼블릭, 퍼블릭 붙여주는데 이제 C++는 이렇게 구역, 케이스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요게 없어. 요게 없고 클래스 독하고 바로 썼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접근 권한이 어떻게 돼요? 프라이빗이에요. 기본이 프라이빗이니까. 그래서 기본이 프라이빗이더라도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명백하게 내 의도가 나타나는 게 좋아요. 내가 실수로 생략한 건지 알고 생략하는 건지 읽는 사람은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라이빗 땡땡 해주는 게 더 좋은 코딩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명백하게 코드에 나타나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초기 안 하면 0이 돼. 그럼 내버려도 되겠죠. 0 초기가 필요하면. 그때도 0으로 초기해 주는 게 좋아요. 왜? 명백하게 나타나니까 내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해 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set name이니까 이름을 설정해 주는 거죠. 멤버 변수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const가 아니죠. 근데 얘는 뭐예요? 요 이름과 요거를 더해서 더하는 게 이제 플러스니까 결합하는 거죠. 요 문자를 만들어서 반환해 줘요. mname이 수정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const를 붙여서 const한 애들도 요거는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컨스트한 애들만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애들도 호출할 수 있어. 근데 컨스트한 애들은 얘를 호출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만들어서 강아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강아지의 종에 따라서는 어떤 강아지는 멍멍, 어떤 강아지는 왈왈 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어떨 때는 멍멍, 어떨 때는 왈왈.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뭐야? 조건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이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 종이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어떤 종인지 그 정보를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breed라고 얘도 종을 문자열로 모델링했어요. 뭐 종이 많지 않다. 그러면 뭘로 모델링하는 게 더 좋을까? 타입을. 열거형으로 모델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강아지 종은 워낙 많으니까 물론 내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살펴보는 종이 한 5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열거형으로 할 수도 있죠. 진돗개, 뭐 시추 몇 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는 이제 열거형으로 할 수도 있죠. 항상 타입 안전성이 더 좋으니까. 근데 문자열을 했어요. 문자열로 모델링하면 문제는 뭐예요? 저거에 유효한 데이터 거기에 저장됐는지를 체크하기가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뭐 사소한 오타. 내가 시추인데 시추 유로 썼어. 그러면 안 되겠죠, 동작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뭔가 데이터를 모델링했을 때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플러스를 하고 있죠. 또. 근데 플러스를 많이 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져요. 문자열과 또 다른 문자열을 플러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렇죠. 새로운 임시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얼마만 크기를 생성해요? 두 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임시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 복사, 얘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객체가 몇 개 생성되냐? 두 개가 생성되겠죠. A 더하기 B를 해. 문자열이에요. A, B, C가. 그러면 A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하나, B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그 A, B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하나를 만들어서 A 복사와 B 복사해서 임시객체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애랑 더하기 C까지 더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서 또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계속 쓰고 이 카피하는 것도 많아지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많이 해야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소개한 string stream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SS에다가 그냥 계속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을 어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출력을 cout 해가지고 화면에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는 요 객체한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모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str이라는 걸 호출하면 그거를 합친 문자열을 줘요. 근데 얘도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떨 때 효과적이냐면 어떨 때 효과적일까?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 지금은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cout 할 때는 문자열만 cout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 보내. 뭐 정수도 보내고 모두 보내고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S스트링에 내가 문자열을 만드는데 한 문자열만 가지고 큰 문자열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자열, 정수, 뭐 여러 종류의 타입을 결합해서 큰 문자열 만든다. 그럼 얘가 편리해요. 내가 변환을 안 해줘도 되니까 편리해요. 근데 이제 속도를 생각하면 얘가 더 좋아요. reserve 플러스 append 하는 게.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죠. 여러 번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크기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그만큼 확보를 해줘요. 확보를 해준 다음에 뭘 이렇게 연속으로 부르면 돼요? append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한 번만 공간을 확보하죠. 임시객체도 여러 번 만든 게 하나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속도적으로는 좋아요. append는. 근데 이 append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아니면 또 내가 변환해야 되잖아. 또 비용 드니까 그걸 간결하게 하려면 아까 봤던 스윙 쓰시면 코드는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n 보내고 n이 정수여도 보내고 뭐 문자 뭐 부동소수 보내고 하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플러스 하는데 실제 C++에서는 이런 조건문을 안 쓰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강아지를 만들고 종들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종은 멍멍하고 어떤 종은 왈왈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C추인데 보통 클래스 독하고 이렇게 원래 클래스 정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있냐면 땡땡하고 퍼블릭 독이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를 이용해서 얘를 만든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 여기에 있는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부모라 그러고 얘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시추는 강아지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강아지는 시추의 부모 클래스가 돼요.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모든 메소드는 아니지만 다수의 메소드를 나한테 자동적으로 포함시켜줘요. 그럼 내가 늘 이런 시추, 시베리안 허스키, 뭐 진돗개 뭘 만들 때마다 똑같은 거를 계속 안 만들어도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얘를 호출할 때 여기 코드에 보면 if은 있어요? 없죠.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때 봐도 if문이 없어요. if문이 없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dog1은 어떤 강아지예요? 시베리안 허스키죠.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는 시추예요.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여기다가 전달하면 여기에 출력이 뭐가 나오겠어요? 멍멍이, 시베리안 왈왈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미미를 전달하면 미미 여기서 전달되면 여기서 이때는 뭐가 나와요? 멍멍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문이 없어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이제 사라진다. 뭐 다 사라진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조건문 없이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폴리모피즘. 얘가 바로 다형성이에요.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럼 부모 타입이 있죠. 그럼 부모 타입은 자식을 가리키는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 이 상속한다는 거는 is A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요. 시베리안 허스키 is a dog. 시베리안 허스키도 강아지죠. 시추 is a dog.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 타입에는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하는데 여기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참조했죠.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해야 돼요.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을 하고 이제 바크를 부르면은 이제 이 강아지가 뭐냐에 따라서 알맞는 게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바크가 호출될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전달되는 인자가 뭔지 알아야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요 코드만 보면은 얘를 어떤 함수를 불러야 될지 시베리안 허스키 걸 불러야 될지 시추 걸 불러야 될지 아니면 심지어 부모에 있는 강아지에 있는 걸 불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푸 호출하면 요때는 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컴파일러는 함수 호출을 만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 컴파일 시간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른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바인딩 한다는 거는 함수 호출과 함수 호출문과 함수 호출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거야 얘 불러야 되는구나. 요거야 얘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해주는 게 바인딩인데 이른 바인딩 한다는 거는 언제
그걸 연결시키냐면은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는 컴파일 시간에 하면 다양성이 안 되고 언제 해야 돼요? 실행 시간에 그때 해야 돼요. 늦은 바인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모든 메소드를 늦은 바인딩 하게 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버추얼. 상속할 때 버추얼이라는 걸 쓰는데 얘가 뭘 해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할 수 있게. 실행 시간에 이제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알맞는 함수가 호출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객체적에 활용한다는 거는 상속으로 모델링하고 상위 타입 리모컨, 즉 상위 타입 참조나 포인트 타입으로 자식 객체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템플릿도 안 썼는데 범용함수죠. 왜? 얘는 모든 종류의 강아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만들어도 그 클래스 객체를 여기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를 만들든 뭘 만들든 다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동작해요. 그래서 버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를 타입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 타입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모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참조 타입, 포인트 타입은 이런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이 있어요. 무슨 버튼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리모컨으로 부를 수 있는 메소드는 setName하고 bark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하나 추가됐어. 여기 없는 거. 그러면 이 강아지 리모컨으로 얘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얘가 시베리안 시추를 가리키고 있어도 못해요. 우리가 쓰는 리모컨은 지금 독이에요. 독에는 setName, bark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누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요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버튼이지만 실제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는 이 강아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 얘가 시베리안 허스키면 시베리안 허스키의 바크, 시베리안 허스키의 아니면 시추면 시추의 바크. 그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버추얼 키워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다시 한번 상소 파트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건 뭐냐면 객체 지향의 또 다른 특징이 그거다. 어떤 특징이 있다? if 조건문이 필요할 때 조건문을 안 쓰고 대신 주로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냐에 따라서 알아서 그 행동을 하게끔. 그러면은 여긴 또 아까 두 번째 예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 두 번째 예제에서는 종이라는 거를 특별하게 데이터를 유지해서 구분했죠. mbreed라는 거. 여기서는 없어요. 얘가 가리키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종이 정해지는 거지. 그치? 종 정보를 따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간단한 거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코딩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name인데 M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써서 일반적인 멤버 변수와 이런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와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명명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씁니다. 그리고 저렇게 안 쓰고 나중에 이제 this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 이 this를 이용해서도 접근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이게 멤버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매개 변수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코드를 읽을 때 편해요. 그거를 알아두시고 정의할 때 저는
멤버 변수 정의하고 생성자 정의하고 일반 메소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정의하냐? 어떤 사람은 메소드 정의하고 멤버 변수를 끝에다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 요 규칙을 따르려고 그래요. 스텝 다운 룰. 스텝 다운 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멤버 변수를 먼저 봐야 메소드를 읽을 때 이해가 되죠. 메소드를 보면 이게 어떤 멤버 변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가 타입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멤버 변수가 뭐가 있다. 생성자는 이렇구나. 그 다음 메소드 이렇구나.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읽으면 이해되도록 짜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스텝 다운 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사용할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졸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 사람이 개발해서 결합하고 할 텐데 한 사람이 쓰는 스타일하고 또 다른 사람 스타일이 전혀 다르면 이거 결합하면 코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면 거기에 룰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 가도 그 회사의 룰이 있을 거예요. 코딩 룰. 그래서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린 거고요. 설명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또 아까 빠뜨려 먹었는데 생성자는 얘랑 이름이 같다 그랬죠. 요 애도 이름이 같아요. 근데 앞에 물결이 붙었어. 물결이 안 붙으면 클래스랑 같은 이름의 그 함수 정의는 뭐가 돼요? 생성자가 돼요. 근데 요 물결이 붙으면 얘는 뭐가 된다? 소멸자가 돼요. 소멸자. 소멸자는 자동으로 객체가 사라질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됩니다. 생성자는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다중 정의할 수 있어요. 소멸자는 하나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할 때는 소멸자는 반드시 버추얼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요. equal default. 이게 이렇게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빔 메소드 만드는 것과. 근데 이제 빔 메소드 만들지 않고 이제 디폴트. 근데 다른 것들은 디폴트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사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 얘는 equal 디폴트 하면 빈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복사 생성자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코딩하지 않고. 그래서 equal 디폴트.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밑에처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빈 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걸 내가 쓰겠다. 없으면 안 되니까. 컨스트 수식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컨스트니까 이런 애들은 set name은 컨스트 메소드가 아니죠.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erson 예제에서 이런 접근 제어 이게 안 되고 뭘 해주는 거예요? 이 age 요 코드를 통해서 항상 나이는 0보다 크고 200보다 작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0도 필요하겠네. 요즘은 태어나면 0살이잖아. 요즘 나이가 헷갈려서 그렇고요. 접근 제어는 C++에서는 private, public, protected가 있어요. 근데 protected는 상속에서 쓰는 거니까 거기가 설명드리고 private은 밖에서 접근이 안 돼. public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멤버 변수는 private, 메소드는 public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올바른 이해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프라이빗이어야 돼. 그리고 그 중에 퍼블릭으로 바꿔도 되는 거, 밖에서 써야 되는 것만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메소드라고 해서 무조건 퍼블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는 좀 그렇진 않지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내가 얘를 모듈화해서 또 하나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근데 이 함수는 어디서만 쓰는 거냐면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밖에서 부르는 함수는 아니죠. 밖에서는 얘만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 돼야 돼. 그러니까 퍼블릭 메소드는 어떤 애들? 밖에서 이 객체를 조작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만 퍼블릭으로 바꾸고 내가 만든 메소드이지만 안에서만 쓰는 거,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는 프라이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객체정에서. 불변 조건 만족시키는 거. 얘가 핵심인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죠. 검사도 안 하죠. 네임을. 그러면 실제 이렇게 쓰게끔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예제에서는 mname은 특별한 검사를 안 하고 무조건 대입하고 있죠. 이거는 객체정에 안 맞는 거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mname을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이 getName, getAge 쓰는 게 불편한 요소거든요. 내가 나이를 알고 싶으면 p.mage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대신에 뭐 어떻게 p.getage라는 거 호출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그렇게 쓰게 하는 거는 setAge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함부로 못 바꾸게. 근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퍼블릭 가는 것보다는 뭔가 빼먹은 거지. 뭔가 검사를 할 게 있는데 이름도 뭔가 빈 이름 안 된다고 하든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긴 길이면 안 된다든지 그런 실제 응용에서는 항상 이 set name에서 거기서 어떤 정해진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그걸 검사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검사할 게 진짜 없다.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게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얘를 게터 세터라고 그래요. 접근자, 수정자. 이 접근자, 수정자를 만드는 이유는 수정자에서 불변 조건을 강제, 보장해주기 위한 건데 그게 필요 없으면 접근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수정자가 없으면 접근자 만들 필요 없고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면 되고 이 쓰는 거는 거의 뭐 똑같죠. 구조체랑. 근데 이제 이렇게 객체의 생성자를 이거 생성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동적 생성한 거구나. 예. 근데 객체 생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호출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기본 생성자가 불려지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 이 기본 생성자는 뭐예요? 생성자인데 인자를 하나도 안 받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애. 근데 만약 아까 여기에는 생성자를 정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생성자를 내가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놨어. 이게 없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생성자는 정수를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거 받는 애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성자가 있으면 기본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성자가 아예 없어.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데 이 기본 생성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크기를 한번 찍어보면 얘는 내부적으로 앞에 보면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죠. 그렇죠? STD 스트링 타입 하나, 인트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이름을 유지할 거, 또 나이 유지하는 그 공간들을 확보해 주겠죠.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면 스트링의 크기와 인트의 크기가 24, 4. 그럼 합이 얼마야? 28이죠. 그럼 28이 될 것 같은데 제 거에서 출력해 보면 32가 나와요. 보통 8바이트 단위. 근데 저것도 뭐 시스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확보되는 크기는 내가 생각했던 크기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크기 정보가 필요할 때는 뭘 쓰셔야 돼요? size of. 그리고 저 size of의 결과는 실제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더 클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아까 전에 할 때 이제 요 얘기는 그때 했으니까 이제 스트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요거는 중간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가 뭔지 그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R 밸류도 받고, 그러니까 C 스트링도 받고, SD 스트링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C 문자열 리터럴을 땡땡 애플 전달하면 이 애플을 SD 스트링으로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죠. 근데 얘는 안 만들죠. SD 스트링 뷰 객체만 만드는데 이 SD 스트링 뷰는 문자열 자체를 소유하지 않아요. 뭐만 소유해요? 시작 주소와 크기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링으로 받는 거 하나, 컨스 캐릭터 포인터 받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다중정의 했는데 이제는 문자열 처리할 때는 요거 하나만 주로 만들어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환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반환하면 임시 객체가 만들어서 복사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임시 객체. 그런데 이렇게 만약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코딩했고 getName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치면 요 공간하고 요 공간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리턴하면서 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mname을 복사한 새로운 스트링을 하나 만들죠.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스트링을 또다시 n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최적화를 안 한다고 치면 객체를 하나 임시 객체를 만들고 그 임시 객체를 또다시 n에 저장하면서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복제가 안 일어나죠. 참조로 반환하니까. 그리고 참조로 반환해도
P는 없어진 애예요? 이 순간? 안 없어졌죠. P는 아직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그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언제든지 참조로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체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받았어요? 참조로 반환했는데 참조로 받지 않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참조로 온 애를 다시 복제해서 n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난 참조 줬는데 이 자식은 참조를 안 받아버렸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n은 여기서는 아까와 달리 임시객체도 안 만들어지고 뭔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참조만 된 거예요. 그럼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n 홍길동이라고 하니까 한글이니까 좀 그렇고 제임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참조니까. P가 유지한 그 이름의 참조를 갖고 있죠. 우리가 참조를 갖고 있거나 주소를 갖고 있으면 내게 아니어도 수정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뭐가 수정돼? 제임스가 원래는 대문자 J였는데 소문자 J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이건 캡슐화에 위배된다 그래요. 캡슐화의 원칙은 객체지향의 상태는 뭘 이용해서만 수정해야 돼? 그렇죠. 세터들만 이용해서 잘 정의된 세터들만 이용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참조로 반환할 땐 우리가 인자를 어디다 전달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인자를 전달할 때는 컨스트로 받아야 되죠.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거를 받을 때는 컨스트. 마찬가지로 반환할 때도 참조로 반환할 때는 얘가 참조를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컨스트로 참조를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에러 날까 안 날까? 에러 나요? 왜냐하면 컨스트 참조로 반환하는데 얘는 컨스트 아닌 참조를 받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걸 받으려면 얘도 컨스트가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컨스트를 받으면 얘가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갔어? 요게 답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조로 반환할 수 있는데 참조로 반환하면은 수정할 수 있는 걸 참조로 반환하면 캡슐화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프라이빗 만들어 놓고 세터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회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컨스트. 스트링 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얘를 안 하고. 이 스트링 뷰는 뷰만 보는 거에서 수정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참조를 받아서 너무 오래 쓰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참조는 원래 게 계속 유효할 때까지만 써야 되는 거죠. P가 사라졌는데 아까 펄슨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참조를 계속 쓰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잠깐 참조를 쓰고 이제 끝낼 거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참조로 계속 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게 SRP고요. 이제 이게 이제 OCP라는 게 있는데 이 OCP는 열림 닫힘 원리예요. 열림 닫힘. 근데 뭘 열리고 뭘 닫냐? 클래스는 수정에 대해 닫혀 있지만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뭔가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거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어야 좋은 코드라는 거예요. 근데
객체 제한 기본적으로 이 OCP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살펴봤던 상속입니다. 요건 그대로 부모원 독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계속 추가할 수 있죠. 시추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P. 이 OCP가 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방법들도 있고 되게 팬시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혹시 관심 가지면 나중에 제가 3학년 2학기 때 강의하는 객체 제한 설계 패턴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 여기에 집중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